이제 마지막 진짜 방과후의 찐 마지막 수업을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이제 지구 온난화 파트, 열수지 평형 파트하고 그다음에 뭐 외부나 수능 특강 파트를 몇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을 다 볼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은 문제들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열수지 평형과 관련을 해서는 좀 아무래도 문제가 요새는 열수지가 좀 기출에는 많이 잘 안 나오는 편이라서 문제 수가 얼마 없다 보니 예전 기출 문제 한 두어 문제 정도로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수능 특강 먼저 풀어드리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한번 기출 문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특강 지구온난화 2점 테스트 12번 문제고요. 그림은 지구 대기에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이동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돼 있고, A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B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C는 그림에서 봤을 때 대기에서 지표로 다시 방출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구의 복사 평형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단파 복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시광선 파장대의 에너지다라고 했었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장파 복사라고 해서 적외선 영역이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구의 대기에 있는 온실기체는 단파 복사보다는 장파 복사를 더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주 일부만 대기에 흡수가 되고 대부분은 지표로 투과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표에 이제 많이 흡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A는 적외선이냐? A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A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단파 복사입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틀린 말. 보기 리은. 지구 대기를 투과하는 비율은 A, 단파 복사가 B, 지표에서 방출되는 장파 복사보다 더 높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지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만 A의 일부만 지구 대기를 이제 투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장파 복사라서 적외선이고요. 이 지구의 대기는 장파 복사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흡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과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투과를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파 복사가 더 잘 투과가 된다. 투과하는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기 디귿. 지구 대기에 포함된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C의 양이 증가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빈출되었던 기출 문제이고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제가 두 가지만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커진다고 했냐면 이런 장파 복사를 지구 대기가 흡수하는 이 B 값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대기가 지표의 복사를 많이 흡수했으니까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것도 많아진다. 그래서 C의 값도 커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B랑 C는 증가하게 돼요. 이건 확실하게 B랑 C는 증가하고 나머지 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의 양은 증가할 것이라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증가한다. 다른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기체의 배출량 변화를 배출 유형에 따라 A, B, C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좀 표현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이따 보시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그림의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일종의 상대값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곡선마다 색깔이 있는데요. 이 색깔로
이 각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중에서 어떤 환산 배출량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한 배출량, 온실기체 배출량이 많은지 이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기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색깔 부분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기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밝은 색깔은 토지 이용 벌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짙은 색깔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그럼 결국은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2019년 현재를 들어서 보자면 2019년에는 이 해에는 전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기체는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에는 환산 배출량이 이만큼인데 즉 전체 온실기체 배출량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기체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벌목으로 인한 온실기체 배출량이 이만큼이고 화석연료로 인한 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죠? 네. 다음 그래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은 A에 포함되냐?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기체에 포함되냐? 그렇죠. 메테인은 이산화탄소 아닌 기체 중에서 대표적인 온실기체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맞는 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결국은 이 보기 니은 때문에 이 문제를 보자고 한 건데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누적.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그래프가 매년 한 해마다의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각 이때부터 이때까지 전체 합계 배출량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 그래프들에서 전체 합계는 결국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래프의 넓이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A 색깔에 해당되는 요 면적이 전체 이 해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기체가 일으킨 온실효과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토지 이용 벌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이제 요 전체 누적 배출량이 이 넓이만큼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B가 C보다 많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B의 넓이 요거죠. 이만큼이죠. B의 넓이랑 C의 넓이 이만큼이랑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봐도 누가 더 넓어 보여요? 한눈에 봐도 확연히 이쪽 C 쪽이 그렇죠? 단순히 비교해봐도 좀 더 넓어 보이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확연히 넓어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다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B가 C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기 D는 지구의 평균 기온은 1850년 2019년보다 높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2019년에 지금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은 온실효과가 1850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2019년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1850년이 높았을 리는 없죠. 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3점짜리 문제로 넘어와서 8번 열수지 평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표는 온실기체 지구 온난화 지수 GWP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그림은 전형적인 지구의 열수지 평형을 나타내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그림입니다. 자, 열수지 평형 문제에 열수지 평형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주, 그렇죠? 우주에서 흡수량 이꼴 방출량, 대기에서 흡수량 이꼴 방출량, 지표면에서 흡수량 이꼴 방출량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열수지 평형 문제를 푸는 원칙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세 개의 식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 기억과 니은이 다 여기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대소비교만 묻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표면에서 흡수량만 이 문제에서는 지표면에서 흡수량과 방출량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지표면 열수지 평형 식을 세워보면요.
지표면으로 들어온 화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기억 더하기 88입니다. 이 값은 뭐와 같아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나가는 값과 같아야 됩니다. 이걸 니은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 그렇다면 기억 플러스 88 해야 니은과 같으니까 기억은 니은보다 작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억은 간단한 보기입니다. 그렇죠? 간단히 풀 수 있는 보기이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서 뒤에 이제 열수지 평형과 관련된 예전 기출 문제를 두 개 정도 더 실었어요. 네,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니은 대기 중에 같은 양이 있을 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CO2가 N2O보다 크냐? 자, 무슨 말인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실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나타나 있는데 지구 온난화 지수란 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CO2를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치가 클수록 지구 온난화를 많이 일으킨다. 그렇죠? 즉 온실 효과를 크게 일으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O2가 1이라고 했을 때 기체 X는 84배만큼 더 온실 효과를 강하게 일으키고요. 그렇죠? 산화 이질소죠. 산화 이질소의 경우는 CO2보다 264배나 더 강하게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대기 중에 같은 양이 있을 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좀 산화 이질소가 훨씬 크죠. 264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니은은 틀린 말. 그 다음에 자, 보기 디귿. 대기 중 기체 X의 양이 증가하면 A 과정이 강해질 것이냐. 자, 제가 열수지 평형에서 요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실기체의 농도가 변했을 때. 지금도 기체 X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온실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실 효과가 커지면 이 열수지 평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단 대기에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대기에서 장파 복사를 더 잘 흡수한다. 지표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많아진다. 그렇죠? 이 값이 커져요. 그렇죠? 이 값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커지느냐? 그러면 이 대기도 많이 흡수됐으니까 다시 지표로 많이 내보내주게 된다. 이 값이 커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 과정은 강해질 것이다. 맞는 말. 우리가 앞에서 또 설명했던 내용과 같은 얘기죠. 요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3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열수지 평형 문제를 제가 기출해서 2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지금 보던 영상에서 잠깐 일시정지 하셔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한번 계속 재생해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et's go! 자, 다 풀어보셨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니까 열수지 평형이고요. 우리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우주에서 흡수량, 방출량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냐라고 했냐면 들어오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 방향잘 보고 등식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우주로 들어오는 화살표 A, C, D가 있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거는 우주에서 나가는 화살표 B의 값과 같다. 이렇게 등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대기에 들어오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기로 들어오는 화살표 E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파벳 순서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에서 나가는 화살표는 뭐랑 뭐가 있어요? C와 I가 있습니다. 그렇죠? C 플러스 I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 지표. 지표로 들어오는 화살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H가 있고요. 그 다음 I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표에서 나가는 화살표는 뭐가 있냐? F가 있고 G가 있고 또 D가 있습니다. 그렇죠? F, G, D. 이렇게 하면 일단 열수지 평형 등식 3개를 다 쓴 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보기에 답을 해주시면 돼요. 보기 기억. B 플러스 I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B 플러스 I는 A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G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B 여기 있어요. 그죠? B 여기 있고 그 다음 I 여기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B 플러스 I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식 양변을 변변을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
플러스 C 플러스 I는 A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 뭐가 이렇게 많지? 그렇죠? E 플러스 F 플러스 G는 C 플러스 I.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는 여기랑 같아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B 플러스 I는 A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B 플러스 I는요. 좀 문제에 주어져 있는 A, D, E, G보다 딱 F만큼 더 커야 돼요. 그렇죠? 이 네 개를 더한 것보다 F만큼 커야 됩니다. 근데 이 F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F는 29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9만큼 더 커야 돼요. B 플러스 I는 이 네 개보다 오히려 29만큼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보기 뒤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I가 증가하냐? 자, 마찬가지로 온실 효과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온실 효과가 커지는 상황. 제가 뭐랑 뭐가 커진다고 했었냐면요.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하는 G값과 G값과 그 다음에 대기에서 지표를 재복사되는 I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I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기 디귿. 이 문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기 디귿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지표에서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 흡수량보다 많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보면은 방출하는 에너지는 FGD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F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류, 전도, 수문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복사가 아니에요. 대류, 전도는 복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에서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요. F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랑 뭐만 되는 거예요? G랑 D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번에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 흡수되는 것은 H와 I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H는 뭐냐면은 태양으로부터, 우주로부터 쭉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래서 H는 단파 복사입니다. 단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장파 복사가 아니고 적외선 복사가 아니에요. H는 적외선 복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외선 복사의 흡수량이라고 하면 H는 쓰면 안 되고 I만 써줘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서 비교하는 건 뭐냐면 G 플러스 D랑 I 중에 누가 더 크냐? G 플러스 D가 I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H값 줬어요. H값 이거 45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F값 이것도 29라고 줬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 식에서 정리하면은 그렇구나. 그렇다면 G 플러스 D는 I에서 16만큼을 더해줘요. 16 맞나? 45에서 29 빼면 16 맞죠? 16만큼을 더해준 값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G 플러스 D가 더 큰 거예요. I에다가 16만큼을 더해줘야 G 플러스 D가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맞는 말이 얼마만큼 맞냐? 16만큼 맞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디귿을 풀려면 단파 복사, 장파 복사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대류전도 승문열 같은 경우에는 복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유심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번엔 2018학년도 수능 18번 문제. 이것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저는 바로 해설을 할 건데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네, 한번 충분히 풀어봤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열수지 평형 문제예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주. 자, 흡수량, 방출량 같다. 들어오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 같다.
그래서 이미 나온 화살표가 30만큼 있고 들어온 게 100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 플러스 F는 70이다. 이렇게 이제 남은 것만 등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대기는 자, 대기에서 흡수된 게 A 플러스 C네요. A 플러스 C가 대기 흡수고 그 다음 대기에서 방출되는 거는 F 플러스 G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표에 흡수되는 게 B 플러스 G가 있고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게 E가 있습니다. 그렇죠? E만큼 방출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E는 또 C와 D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E 값은 C 플러스 D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C는 지표에서 방출돼서 대기로 흡수되느냐 그 다음에 D는 지표에서 방출해서 우주로 바로 나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식 3개 써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A 플러스 E는 D 플러스 F 플러스 G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과 이 여러분들이 지금 연립할 수 있는 3개의 식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 플러스 D가 2라고 했으니까 C 플러스 D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양변에 D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좌변을 A 플러스 2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C 플러스 D는 2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그럼 뭐냐? F 플러스 G 플러스 D네. D 플러스 F 플러스 G다. 이거 맞는 말. 보기 기억. 이렇게 산뜻하게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D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데 D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다. 맞는 말. 그렇죠? 자, 보기 D는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량은 방출하는 에너지량과 같냐? 이게 아까 앞에 문제에서 이제 질문한 것과 살짝 비슷하긴 한데 이 그림 자체가 다르니까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외선 영역이에요.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한 것은 자, 우리는 C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C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요거 A는 아까 말해서 태양 복사잖아. 이거는 단파 복사, 즉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A는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대기에서 방출은 G랑 F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G랑 F가 있죠. 그러니까 같지 않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대기에서 A 플러스 C가 F 플러스 G랑 같다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같지 않아요. 왜냐? A만큼 때문에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요 식 세우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식들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질문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자 시작 시간인가봐. 자, 다음 넘어와서 이제 열수지 평형 말고 나머지 이제 지구온난화 3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기후 변화 요인 기억과 니은을 고려하여 추정한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 그다음에 관측 기온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중 하나이고 기준값은 1901년에서 1950년의 평균 기온이다. 그래서 이 기준값에 비해서 편차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세 가지 선이 있는데요. 세 가지 선 중에 이제 회색, 중간색은 관측 기온 편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얇은 선은 기억과 니은, 즉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추정한 기온 편차고 보시다시피 관측 기온 편차와 기억과 니은, 즉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편차는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그치? 얘네들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굵은색 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만 고려하여 추정한 기온 편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굵은색 선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하강하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관측 기온 편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시고 있겠지만 이렇게 관측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인위적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온 떨어지고 있는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요
붉은색. 즉 기역은 결국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연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자연적 요인. 그렇죠? 그럼 니은이 자연스럽게 인위적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연적 요인이 기역이고 인위적 요인은 이제 니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보기 기역과 니은은 모두 고려하여 추정한 기호는 기역만 고려하여 추정한 기호보다 관측 기호에 더 비슷한 경향은 보여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비슷하다라는 내용 확인을 했고요. 다음 보기 니은에 의한 기온 변화. 즉 니은 인위적 요인이죠.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기온 변화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냐? 지금 보시다시피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 때문에 관측 기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B 시기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은 B 시기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다음 보기 D. 대규모 화산 활동은 이게 이제 자연적 요인에 해당이 되죠. 자연적 요인. 그렇죠? 자연적 요인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화산 활동은 화산재를 내뿜어서 반사율을 높여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건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이것만 맞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해서 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이것도 자료해석 문제라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림은 1750년에 대한 2011년의 기후변화 요인별 복사 강제력을 나타낸 것이다. 복사 강제력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복사 강제력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값은 지표면 온도를 상승시킨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은 지표면 온도를 하강시킨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와 크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인위적 요인의 복사 강제력을 보시면 기역은 양의 값으로 굉장히 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온을 많이 높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온실 효과를 크게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음수예요. 음수니까 기온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위적 요인에 대한 복사 강제력의 합은 플러스 값이냐? 네,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비슷한 애들끼리 얘랑 살짝 비슷하고, 그다음에 얘랑 살짝 비슷하고, 나머지 얘네들 상쇄시킨다고 쳐도 나머지 애들이 다 플러스 값이니까 양의 값이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보기 기억. 보기 니은. 기억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다. 아마도 그죠? 여기에 인위적 요인 중에 아마 가장 큰 녀석이 하나가 안 보이죠? 얘는 아마도 CO2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D는 대기 중 니은의 양이 증가하면, 니은은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하면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온은 더 크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것만 일자 잘 읽기만 하면 된다. 이런 문제. 여자실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 13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완하는 과거 10년과 최근 10년 동안 북극해 주변의 3월과 9월 평균 해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일단 북극해 북반구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3월은 약간 겨울 느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9월은 약간 여름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월은 보시다시피 해빙, 즉 바다 빙하예요. 얘는 빙하가 녹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다 빙하가 3월은 많고 9월은 좀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10년 보시면 역시나 3월에는 좀 많고 9월에는 좀 적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과거 10년과 최근 10년 비교했을 때 9월달이 그쵸? 9월달이 눈에 띄게 작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달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9월달, 즉 여름철에 해빙의 양이 과거 10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 기억 3월과 9월의 북극해 주변 해빙 면적의 차이는 그렇죠? 나가 굉장히 뚜렷하게 커 보인다. 가가 나보다 나가 크다 하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는 말은 틀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북극해 주변의 월 평균 기온은 3월이 겨울이니까 3월이 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보기 D에서 반사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빙하 면적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빙하 면적이 클수록 반사율은 커집니다. 그래서 9월의 북극해 주변 지표 반사율은 빙하 면적이 넓은 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더 있구나. 15번 문제까지 보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15번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 다시 안 풀려고 했었나봐. X자 표시를 해가지고 약간 당황을 했는데 뭐 일단 PPT에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지구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준소음 변화고요. 나는 전 지구의 표준소음 변화량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 같은 경우는 전 지구 해역의 그래프가 있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그래프가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평균값을 봤을 때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표준소음의 평균 상승률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나에서 보시다시피 북반구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어둡습니다. 색깔이 어둡다는 것은 수온이 더 많이 플러스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뚜렷하다는 말. 그 다음에 보기 디귿 전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것. 해수면 높이는 결국은 해수의 열팽창이나 빙하의 융해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수온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수온이 높을수록 더 많이 팽창할 테니까 수온이 높아진 2020년이 1981년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너무 쉬운 문제라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PPT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구 온난화는 자료 해석이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외부나 문제를 좀 풀 건데 네,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 외부나도 좀 약간 암기 파트라서 어렵지 않은데 특히나 그 특이은하를 제가 프린트해서 잘 못 풀어준 것 같아서 특이은하랑 이제 외부나 문제들 중에서 좀 그래도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문제는 2번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봐야 될 내용들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내는 거예요. 그림은 은하, 가, 나의 가시광선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얘는 가시광선 영상이니까 허블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허블 분류했을 때 가는 어떤 은하겠습니까? 일단 나선팔 있으니까 나선 은하고요. 다음 이제 막대 구조 있으니까 막대 나선 은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약간 좀 둥글둥글한 모양이죠. 그래서 타원 은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고 보기 보시면 가에서 성간물질의 함량비는 성간물질은 나선 은하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말. 보기 니은 우리 은하는 허블 은하 분류상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에 더 가깝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귿만 맞겠네요.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의 개수는 나선 은하의 나선팔에 많아요. 그래서 가가 분모가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는 좀 상대적으로 작겠죠? 그러면 나가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이 5번 문제는 좀 질문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어느 전파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과 전파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보시다시피 타원 은하로 보여요. 그렇죠? 타원 은하로 보이고요. 전파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곰봉 모양으로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로브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중심의 부분을 다시 한번 가시광선으로 이제 확대해서 본 건데 이거는 뭐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운데 비어 있는 모습, 즉 블랙홀을 의도한 것인가? 라는 일단 추측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 뭐 이게 블랙홀이냐 아니냐보다는 일단 보기 니은 때문에 푸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기억은 붉은색 별이 더 많죠? 타원은 하니까 틀린 말. 자, 그런데 보기 니은에서 은하 중심부의 회전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은하 중심부의 회전축. 그래서 시선 방향이 나란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확대 영상을 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확대 그림이 없어도 이 로브의 모양만으로도 이 은하의 회전축을
일단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중심핵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중심핵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로브가 뻗어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브는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갔느냐라고 하면 이 회전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고 해요. 이 로브가 결국 이 로브가 뻗어나간 방향이 결국은 회전축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전축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회전축이 시선 방향에 날아나면 이때는 로브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은 날아난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의 시선 방향에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도 디귿만 맞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회전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브 방향이 회전축의 방향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회전축이 서 있으면 로브가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지 않고 동그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 동그란 모습만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표는 은하,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는 보통 은하고요. 나는 세이퍼트 은하라고 합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 하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 기억해달라고 했죠? 폭 넓은 방출선 뭐 이런 것들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 넓은 방출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나선 은하죠.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를 볼게요. 허블의 은하 분류를 봤을 때 가는 2고요. 그러니까 타운 은하고 나는 S가 1이 그러면 세이퍼트 은하는요 나여야 해요. 타운 은하가 세이퍼트 은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시선 속도를 보시면 가의 경우에는 음수값이에요. 이거 음수값이라는 것은 이 은하는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접근하는 은하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나은 은하, 이 세이퍼트 은하는 후퇴하는 은하가 되겠습니다.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보기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와 충돌할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충돌하려면 두 은하가 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충돌할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은하 전체 밝기에 대한 중심핵의 밝기비는 나가 가보다 크냐. 이것이 이제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죠. 중심핵이 주변부에 비해서 굉장히 밝다.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가 있는 나가 가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이 될 것 같고요. 보기 디귿. 이런 게 좀 헷갈리는 문장일 수 있는데 허블의 은하 분류가 나선 은하면 다 세이퍼트 은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선 은하가 있으면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 세이퍼트 은하. 그죠?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 관계가 있다는 거지. 대부분 이거 나선 은하가 다 세이퍼트 은하냐? 이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테스트 5번이고요. 그림 가는 퀘이사 3C273의 모습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퀘이사가 사실 되게 유명한 퀘이사예요. 초창기에 발견된 퀘이사라서 유명하고 이 전체의 스펙트럼을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퀘이사니까 아마도 이제 특이은하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적색 편의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퀘이사의 특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스펙트럼을 줬는데 비교 스펙트럼이라는 걸 줬어요. 이 비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파장, 즉 스펙트럼이 원래 나타났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H 델타, H 감마, H 베타라는 이 스펙트럼이 원래는 이제 이 위치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H 베타가 76.8 나노미터 더 긴 위치에서 퀘이사 3C273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큰 적색 편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퀘이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퀘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우리 은하 내부에 위치하냐? 아니에요. 얘는 외부 은하니까. 그죠? 우리 은하 바깥에 위치하는 그 중에서도 큰 적색 편의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보기 뒤은 사실 보기 이
보기 니은 때문에 보자고 했는데 H 델타선의 파장 변화량은 76.8 나노미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하나의 케이스잖아요. 하나의 케이스에서 여러 어떤 스펙트럼 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 천체의 후퇴 속도는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외계행성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시선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기준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고요. 그렇죠? 결국 시선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 분석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H 베타 같은 경우는 람다 제로가 이 H 델타에 비해서 훨씬 커요. 람다 제로가 큰 값이고 그만큼 그래서 요 델타 람다 값, 즉 76.8 나노미터의 값도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 H 델타라고 하는 것은 람다 제로가 일단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값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요 파장의 변화량, 요 델타 람다 값도 똑같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H 델타선의 파장 변화량은 76.8 나노미터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보기 딕은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이나 전파나 세이퍼트나 퀘이사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 답은 니은 딕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까지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방과 후에서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쉽지 않은 단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매 지구과학 시험이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테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이라는 고비는 남았지만 끝까지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그다음에 꼭 모두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